왜 지금 무엇 때문에 쉽게 설명하는 한중 정상회담. 셀카 한 장이 뉴스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 겉으로 보면 그냥 우호적인 분위기죠. 근데 이 사진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그림이 보입니다. 2026년 1월 5일 베이징.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중국 국빈 방문. 겉으로는 화해 무드, 속으로는 팽팽한 줄다리기. 이 회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챕터 1 숫자로 보는 회담 -14, 70, 416. 근데 이 회담 진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일단 숫자부터 볼까요? 14개. 체결된 MOU 개수입니다. 처음 예상은 6개였어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 14개.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게 단순히 개수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포함됐냐가 중요합니다. 경제 협력은 기본이고 디지털 기술, AI, 사이버 보안, 실버 경제, 아동 복지, 심지어 보이스피싱 공조까지. 보세요. 이건 그냥 큰 틀의 협력이 아니에요. 되게 구체적이고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에요. 70조 원이한 통화 스와프 규모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비상시에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안전판이에요. 금융 위기 같은 게 터졌을 때 한국이 급하게 외화가 필요하면 중국한테 야 좀 빌려줘 할 수 있는 거죠.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70조. 이게 연장됐다는 건 중국이 한국을 여전히 경제적 파트너로 본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416명 동행한 경제사절단 규모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161개 기업에서 400명이 넘게 따라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번 회담이 그냥 외교쇼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공장 돌리고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 회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숫자들만 보면 대성공처럼 보이는데 챕터 2 회담장 밖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 그럼 이제 다 잘 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했으면 좋겠죠. 회담이 열린 1월 5일.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악수하고 웃는 사진이 나온 바로 그날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곳에서 미묘한 신호들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시진핑이 이재명을 친구라고 불렀다는 얘기. 다정한 표현이죠. 근데 외교 언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중국 외교에서 친구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경계선이거든요.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이 문장 가볍게 들으면 그냥 외교 수사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되게 강한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랑 계속 붙어 다닐 거야? 우리랑 갈 거야? 이런 질문이거든요.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중국은 대답 대신에 대만 얘기를 꺼냈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실히 하라는 거죠. 북한 얘기는 슬쩍 넘어가면서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북한 때문에 중국을 찾아갔는데 중국은 대만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양쪽이 원하는 게 달랐던 거죠. 그럼 이 회담 성과가 없었던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챕터 3 한안령 그리고 푸바오 이후 그래도 한안령 풀린다며요? 네, 맞아요. 근데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2016년부터 시작된 한안령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막아버린 조치죠. 드라마, 예능, K-POP, 중국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한류 팬들은 불법 다운로드로 보고 한국 엔터 회사들은 중국에서 손 떼고 근데 이번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합의가 나왔어요. 여기서 핵심은 점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바둑, 축구 같은 것부터 시작한대요. 그 다음에 드라마, 예능으로 넓혀간다는 거죠. 왜 바둑이랑 축구부터냐고요?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니까요. 드라마는 대사 하나, 장면 하나에도 메시지가 담기잖아요. 근데 바둑은 그냥 바둑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것부터 조금씩 열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2의 푸바오 얘기가 나왔습니다. 판다 추가 도입. 어떤 분들은 동물을 외교 수단으로 쓰는 게 맞냐고 하는데 사실 판다 외교는 중국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판다를 보내는 나라는 중국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푸바오가 돌아간 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중국도 다 알거든요. 그 감정을 다시 건드리는 거죠.
귀엽고 정치적이지 않고 국민 정서에 와닿는. 근데 여기서 잠깐, 챕터 4 서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싸움. 서해 구조물? 그게 뭔데요? 이 얘기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서해에 잠정조치수역이라는 게 있어요. PMG라고 부르는데 한국과 중국이 함께 관리하는 바다예요. 경계가 애매한 곳이라서 두 나라가 일단 같이 쓰자고 합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여기에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일방적으로. 무슨 구조물인지는 정확히 공개 안 됐는데 어업시설일 수도 있고 다른 용도일 수도 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야 같이 쓰기로 했는데 왜 너 맘대로 설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불법 조업 문제.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고기 잡는 일이 계속 있었거든요. 한국 해경이랑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 적도 있어요.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대요. 근데 여기서 미묘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은 합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중국 정부가 자국 어민들을 통제하고 구조물이 철거되거나 용도가 명확해지거나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회담 열기로 했다는 것까지만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 문제들 진짜 풀릴까요? 챕터 5 회담 이면에 큰 그림 마이너스 한미 중일. 근데 왜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중국은 사방에서 압박받고 있어요. 대만 문제로는 미국이랑 갈등,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베트남이랑 긴장, 베네수엘라 사태에서는 서방 국가들이랑 대립, 경제도 쉽지 않아요.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내수 침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일단 한국이라도 잡아두자.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는 미국 일본 라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죠.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면 동북아 전체 구도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동북아 평화라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 이 차이 보이시나요?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문제에 집중하는 거고 동북아 평화는 한중일러미까지 다 엮이는 거예요. 중국이 원하는 건 한국 중국 대 미국 일본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미국은 동맹이고 일본은 지칠 국가 중 하나고 중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이에요.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잃는 구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게 실용 외교예요. 이념이나 진영 논리보다는 실질적인 국익을 먼저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려면 줄타기 수준이에요. 챕터 6 북한이라는 빈 의자. 근데 정작 북한 얘기는 왜 안 풀렸어요? 이게 이번 회담의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중국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였어요.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래서 중국이 중간에서 좀 연결해주면 어떨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비핵화에는 공감한다.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 이런 원칙적인 얘기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게라는 약속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예요. 북한이 있어야 미국 세력이 중국 국경까지 바로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너무 강해지는 것도 싫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어정쩡한 균형 상태가 중국한테는 이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북한한테 영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각만큼 북한을 쥐고 흔들 수는 없어요. 북한도 나름대로 독자 노선을 걷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러시아랑 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북한 문제 해결해 줄게라고 약속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못 지킬 약속을 하면 나중에 책임 추궁당하니까 결국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논의는 했지만 해결은 못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럼 이 회담 결국 뭐였던 걸까요? 챕터 700분 회담이 남긴 것들. 회담 시간은 100분이었대요. 10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경제협력 MOU 14개, 통화스와프, 문화교류.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공동성명이 없었어요. 보통 이런 정상회담 끝나면 공동성명을 발표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합의했다고. 근데 이번엔 없었어요.
왜냐면 합의점을 딱 짚어서 문서로 만들기엔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달랐던 거죠. 북한 문제에서도 대만 문제에서도 한미동맹 이슈에서도. 그래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했다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외교는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계속 만나고 대화하고 조금씩 풀어가는 거예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한중 관계는 최악이었거든요. 사드 문제로 완전히 틀어졌었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베이징 가고 시진핑이 손잡고 경제인들이 400명 따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게 일단 첫걸음이에요. 챕터 8.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달라지는데? 솔직히 이거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해요.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배터리. 중국 시장 없으면 한국 경제 타격이 커요. 70조 원 통화 스와프가 연장됐다는 건 금융시장이 안정된다는 거고 환율이 덜 흔들린다는 거고 결국 우리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한령이 풀리면 엔터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드라마 수출도 늘어나고 관련 일자리도 생기겠죠. 불법 조업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고기 잡을 수 있고 AI, 그린 에너지 분야 협력이 늘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우리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더 들어갈 수 있고 보이스피싱 공조가 강화되면 전화 사기당할 확률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멀게만 느껴지는 정상회담이 사실은 일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당장 내일 뭔가 확 달라지진 않겠죠. 외교라는 게 원래 천천히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방향은 잡힌 거예요. 챕터 9. 그리고 상하이로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다음 날인 1월 6일 리창 총리랑 또 만났어요. 그리고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합니다. 왜 상하이냐고요? 거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거든요. 1919년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상징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하는 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는다. 독립의 정신을 기억한다. 이런 메시지를 중국에도 국내에도 보내는 거예요. 특히 중국한테는 우리가 경제 협력은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는 확고하다.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고 3박 4일 일정, 베이징에서 경제를, 상하이에서 역사를, 양쪽을 다 챙기는 거죠. 엔딩 시작된 이야기, 샤오미 폰으로 찍은 셀카 한 장으로 시작했던 이야기,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 사진 속엔 70조 원짜리 스와프가 있고 14개의 약속이 있고 400명의 기업인이 있고 풀리지 않은 북한 문제가 있고 줄타기하는 외교가 있었어요. 2026년 1월 5일 회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앞으로 한한령이 실제로 풀릴지, 서해 문제가 해결될지, 북한과 대화가 열릴지,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이야기들이죠. 근데 확실한 건 한국과 중국이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진 모르지만 일단 문은 열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회담 이후 한미동맹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일본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북한은 뭐라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아, 그리고 제2의 푸바오. 진짜 올지도 궁금하죠. 이번 회담 숫자로는 14개의 합의.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였어요. 대화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방향은 잡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